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그 이규보 1200년, 지금부터 이제 뭐 800년 이상 됐습니다만은, 우리 그 고인돌의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조선시대 말에 이제 19세기 그경에 외국의 선교사라든지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옵니다. 그분들이 돌아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그 어디다 보면은 뭐 기도하고 뭐 하고 뭐 믿기를 참 좋아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만 아시죠? 고인돌 다음 시대가 만 시대입니다. 만 시기인데 그때 우리나라는 기록이 없고 중국 쪽의 기록에 의하면 만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러니까 나 어렸을 때 보면은 뭐죠? 거기 김얘기를 하거나 추수를 하거나 모내기를 하거나 전부 막 풍악을 울리고 다 있잖아요. 그때 그 자체가 어떤 행위라는 것이 행위.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 사람들은 귀신을 믿는 걸로 돼 있죠. 우리는 놀이의 일환이었는데 이제 그런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관이나 왔을 때 그 영국 선교사 골랜드가 보고한 것에 의하면 아마 그 서울에서 그 함흥 쪽이지, 원산, 함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원산으로 가는 도중에 지성묘를 봤다 해가지고요 약죽도가 실어가지고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 1980년대 아니 1890년대에 그것이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 생활해서 그것이 고인돌로 소개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세기 와서는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모든 문물들을 막 조사하게 되고 그때 이제 지성묘도 일본 사람에서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라든지 외국 사람들이 여기를 볼 때에 그 고인돌을 왜 그 자리에다 고인돌 큰 돌을 쌓았냐. 그 당시 그 사람은 고인돌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 큰 돌이 있냐. 바로 조선 그 일본인들이 조선이 기가 세니까 기를 누르기 위해서 어떤 혈에다가 돌을 갖다 놨다. 어떤 산에다가 그 산 지메 같은 데서 쇠말뚝을 박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거. 또는 조선시대 장수가 많이 나니까 그 혈을 제압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갖다 놨다. 이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풍수 지리설, 고분과 재단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고인돌을 축조하고 만들었던 그것은 선조들에 대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조들을 섬기지만은 그 선조들의 영혼에 대해서 두려움도 항상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에 이제 화장하니까 좀 낫습니다만은 옛날에 시신을 집에서 3일 안치해놨다가 다시 묘소로 가는. 지금 왜냐하면 이 3일이라는 것 자체가 3일상을 지는 이유가 불가에서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신 곁을 맴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간 집에서 지는 겁니다. 아이고, 그 이야기를 이다은 기회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고인돌은 이제 전체에 있으면 이렇게 무덤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니까 탁자식은 전부 이 판석이 되어서 우리가 직사각형, 이게 판석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마치 보면은 탁자식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것이 없다마는 기반식은 바둑판식입니다. 좋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 바둑판이 뭡니까? 네 귀퉁이에 받침대를 받치고 있죠. 그 위에 판이 나무 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그런 형태, 그 바둑판식.
그래서 적은 것들은 무덤이 나오고 큰 것들은 무덤이 거의 안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무덤이 노출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원래 이 큰 돌만 우리가 지상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발굴을 해야 그 밑에 돌을 싸서 만들었던 시신이 들어가는 무덤방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판석으로 된 거, 이거 원래는 지상에 묻혀 있는 것이 노출된 겁니다. 혹시 청산도 가시면은요, 청산도 그 뭐죠? 영화 세트장 보시고 가다가 보면 길가에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다 묻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래 깎아가지고 이거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것이요. 여기 시신이 들어가고 위에 뚜껑을 덮고 위에 큰 돌을 올려놓은 전형적인 것이고요. 이제 전체 구조가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무덤을 했던 이런 종류, 이 판석보다는 돌을 싸서 했던 이런 무덤에서 부장 유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인돌에서 이제 사람들 가장 궁금한 것은 이제 무덤이라고만 알고 있죠. 거인들이 적은 거, 무더기로 있는 거, 이건 거의 다 대부분이 무덤입니다. 그러나 규모가 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 아닙니다. 어떤 집단을 상징하는 그런 기념물이죠. 지금 이렇게 다 그 시신이 들어갈 만큼 적당한 크기의 직사각형들이 나오죠.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본은 절대 지석이라는 것을 해놓으니까 위에만 보고 고여있는, 받침대로 고여있는 것만 보고 지석이라는 용어를 썼던 것이고, 밑에 파보면은 이렇게 무덤이 나오면은 지성묘가 되는 것이죠. 고여있는 무덤. 자, 이것이 이렇게 사람 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옷 같은 귀걸이. 이건 남자입니다, 이게. 여기는 175cm 이상 되는 큰 장은 남성인데 이쪽에 칼이 지금 부장되어 있고 이쪽에 석초깃들이 지금 부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의들 부장품 이렇게 놓였을 때는 여기 이렇게 부장되어 있는 것이죠. 절대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세트로 이렇게 열지어서. 그래서 고인돌 하면은 어떤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거기의 집단들의 공동 무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덤의 형태가 같고 집단적으로 조성된 것은 그 우리나라로 청동기 시대 약 3,000년 전에서 2,200~300년 전까지 그 시기에 고인돌이라는 우리 선조들의 무덤을 쓰면서 조상 숭배 사상이 형성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혈연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지도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주도 세력으로서 성장하는 것이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걸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인돌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신석기 시대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마한과 관련되면은 이렇게 고인돌처럼 집단적으로 그렇게 형성되더라도 수적으로는 몇 개 안 됩니다. 10개 다 미만들입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되게 하나씩 이거 괴바오 아시죠? 이런 곡성 넘어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만 큰 것들. 이거 무덤 안 나옵니다. 이건 탁자식 중국에 있는 건데요. 이렇게 거대한 구름상이 하나만 있고, 이것도 구름상인데 하나만 덜렁 있습니다. 이것은 무덤이라기보다는 어떤 집단을 상징하는 기념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탁자식은 우리는 한강을 경계로 해서 이북 지역에서는 이런 거대한 탁자식물이 나타납니다. 어떤 집단의 상징적인 기념물로. 그리고 한강 이남, 이게 정확히 하면은 충남의 보령부터 호서
호남, 영남 저기에서는 이러한 받침돌이 있는 이러한 바둑반식 고인돌이 상징 기념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탁자식 문화권과 바둑반식, 기반식 문화권으로 분리가 되죠. 그러나 아까 무덤 있죠. 무덤은 같습니다. 상징탑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는 그 GS 칼텍에서 발굴한 건데 지금 149기 우리나라 최대 발굴인데 여기에 큰 거 있죠. 이게 무덤이 안 나옵니다. 잘려서 그런다면은 여기는 네 개의 받침돌만 보여 있는 것이죠. 무덤 안 나옵니다. 바둑반식. 이것은 세계유산 지정된 것은 이제 2000년 12월 2일에 호주의 케인즈에서 우리나라의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문화재 저도 가끔 옛날에 모토로 썼던 것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는데요. 지정은 번호가 나와요. 몇 호수가 나와요. 몇 호라고 나와야 되고 그냥 등재는 그냥 기록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 문화유산은 그 지정이 아니고 등재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호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된 것은 화순적은 주변 경관과 고인돌이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었죠. 이것이 세계유산 등재되는 가장 필수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거대한 고인돌, 또 거대한 그런 바위 밑에 지석이 받침돌로 고이고 있는 그런 바둑반식 고인돌이 확인되기 때문에 화순이 등재 대상에 포함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1995년도 그때 능주목 이름 잊었네. 역작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봉소를 건립한다고 화순군에 막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봉소 복원사업으로서 능주목 일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95년 12월 달에 화순 춘향 쪽, 도곡 쪽 그 고인들을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과정에서 이 학술대 또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거성문화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설명을 드리고 뭐 그랬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큰 빙하기 때 홍수 그 빙하에 떠내려온 돌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 인위적으로 사람의 축제했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그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봤지? 저는 몰랐습니다. 봤더니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일부 스웨덴에 이제 고인돌이 좀 있고, 바로 그 밑에가 발틱의 밑에가 독일이 있죠. 독일에서 나타난 고인돌이 있는데 그 고인돌의 석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석재와 같답니다. 거기 고인돌은 그 거대한 빙하가 떠내려오면서 독일 쪽에서 빙하에 박혔던 암석들이 떨어져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고인돌을 축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이해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순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은 화순은 잘 때 주변 환경, 지금 이제 도로가 나가지고 막 포장하고 막 그래서 주변에 엄청나게 훼손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제가 제일 처음 조사할 때는 숲에 가려서요 거의 노출이 안 됐었습니다. 지금 저에서 10km에 6km 걸쳤는데 596기가 아니라 더 넘습니다. 왜냐하면은 효살리 당산나무 앞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옆에 있는 고인들은 다 빠져 있죠. 그게 596기 중에서
그리고 춘향 쪽에 가면은 괜바우, 그 낚시에 따른 괜바우가 있습니다. 거기도 빠져 있고요. 그래서 하면은 600기, 600한 10여 기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는 특징이 보시면은 한쪽 그 쇼살리 모산, 이게 옛날에 그 모산이 띠매입니다. 띠매를 한자로 해서 모산으로 바뀐 것이고, 지동은 모찌자 썼어요. 목골입니다. 목골. 원래 지명이. 그걸 지동으로 바뀐 거예요. 일제시대에. 그 넘어가는 길에 동쪽에 산 기슭에만 고인돌이 있습니다. 서쪽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 특징이고, 또 화순 쪽이 지금 한 1700기가 지금 현재 확인됐는데요. 현존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됩니다만은 전남은 내륙 쪽에서 최대의 밀집 분포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도고 효살리 쪽이고요. 이쪽 기슭에만 쭉 있습니다. 이거는 춘향 목고를 지동마을인데 이렇게 넘어가는데 전부 이쪽에만, 이 계곡의 동쪽에만 분포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순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인돌을 축조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산의 암벽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지렛대 내지는 쐐기로 박아서 살짝 움직이면은 떨어지죠. 이거 굴리면 됩니다. 그리고 뼈쪽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산 중턱에 이렇게 전리가 발달된 암벽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무등산 화산암 지역이죠. 화산 폭발해서 응고돼서 화산재가 폭발해서 응고된 암석이 우리가 말하는 응회암입니다. 그래서 응해암 지역이죠. 그래서 폭발할 때마다 쌓이고 또 쌓이고, 그래서 폭발 때마다 하나의 겹이 쌓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고인돌을 채석했던 그 결정적인 증거, 이게 이제 채석자, 이것은 떼어내서 옮긴 것이고, 이것은 채석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뒤쪽입니다. 이 형태는 갖춰져 있는데 이 튀어나온 부분, 이거 떼어내는 과정에 지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축조하는, 채석하는, 그래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자, 원래 지금 이것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은 괴바우 지금 이렇게 논이 다 밭으로 경작되어 있고, 이건 기울어진 상태고, 지금 이제 다 메꿨죠. 지금 여기는 이 숲속에 이렇게 이제 가시덤불이나 풀 속에 있던 것이죠. 실제 발견 당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됐죠. 탁자식 고인돌. 자, 아까 봤던 이 상태인데 지금 원래 발견 당시는 이 상태였습니다. 그 여기서 그래서 옛날에 그 자기편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자기편들, 그리고 그 상평통보도 엽전들이 나왔습니다. 또 청동기 시대에 어떤 했던 이제 방추차 동그란 돌이라든지 이게 나와서 어떤 제의 했고 놀이, 이게 사람들이 와서 가끔 공을 들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 고인돌에서는 채석 의뢰를 했던 것 같고,